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대수 중간고사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기출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항의 풀이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출제된 범위나 문항수와 같은 개요에 대해 분석해보고 자세하게 출제 경향과 체감 난이도 뿐만 아니라 향후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일까에 대해 분석을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출제된 문항부터 분석해보면 출제 범위는 대수, 지수, 첫 단원부터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근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출제 범위가 다소 좁은 편이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또는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삼각함수 활용까지 들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선일여고는 삼각함수 정의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까지만 들어가서 출제된 범위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요. 학교에서 부교재로 더개념 블랙라벨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작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일 때나 아니면 그 선배들 지금 고3 학생들이 2학년일 때에 주로 선일여고에서는 부교재로 올림포스, EBS 올림포스 기본 그 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수능 특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체로 고난도가 아닌 얇은 유형서, 얇은 기본서를 사용하였었는데 올해에 독특하게 부교재를 더개념 블랙라벨을 활용하게 되어서 시험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올까라고 좀 걱정하였는데 잠시 후에 경향이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부교재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출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9문항, 단답형 주관식 4문항, 총 23문항이 출제되어서 인근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출제된 문항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보통의 형태로 출제되었는데 다만 서술형 없이 단답형으로만 출제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내에 문항을 서술에 작성하는 부담도 없이 좀 시간 관리하는 것도 비교적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자세하게 출제 경향이 문제별로 좀 어떠하였는지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는지와 추후 기말고사 대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총평까지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출제 경향은 방금도 말씀드렸기도 하지만 작년도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봤던 기출이나 2025학년도 또는 2024학년도 수원 기출 문제와 비교했을 때 서술형 문항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서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출제 범위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가 아니라 삼각함수 기본 정의와 그 사이 관계까지였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지수로그 단원과 삼각함수 단원을 혼합 연계해서 나온 유형의 문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 단원은 지수 단원, 로그 단원은 로그 단원, 또는 삼각함수 단원, 삼각함수 단원. 이 각 단원의 내용들이 약간 독립적으로 출제된 편이어서 두세 단원의 내용을 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을 만한 극심한 난이도의 문항은 없었다라고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올해 사용한 부교재인 더개념 블랙라벨의 스텝 2 발전 부분의 문항들이 꽤나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문항을 변형하여 출제하였거나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출제된 부교재 문항들도 모두 스텝 1 또는 기본 문제 또나 그 개념 부분 아래에 있는 유형 문제에서만 변형되어 출제되어서 부교재 자체는 난이도 있는 교재로 선정하였으나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췌되어 출제되진 않았다라고 보이고
그 부교재 스텝 1에서 변형돼 출제된 문항도 이따가 자세히 한 문항 한 문항 보겠지만 19번 문항을 제외하면 19번은 완전히 부교재에도 없는 새로운 표현의 유형의 문제였는데 그 문항을 제외하면 부교재에서 변형되어 출제된 문항들도 부교재의 문제를 뭐 심각하게 꼬거나 두세 문제를 종합하거나 또는 구조만 가져와서 함수는 완전히 다른, 식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출제하거나가 아니라 그 부교재 문제에서 숫자만 바꾸거나 함수 식의 뭐 표현만 살짝 바꾸거나 한 정도로 출제되어서 결론적으로 부교재를 충실히 하였던 학생들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창의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좋은 시험은 아니지 않은가. 부교재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한다이면 거의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풀 텐데 부교재에서만 너무 숫자만 바꾼 형태로 출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레 연결되는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서술형 문항이 없어지면서 서술하는 부분의 부담도 줄어든 데다가 부교재 변형 문항들이 모두 부교재에 있는 문항 그대로 숫자만 바꾼 정도의 문제 한 문제씩 보면 분석을 해왔는데 실제 출제된 문제 8번이 부교재 20페이지 2번의 문항이랑 요 n에 관한 2차식의 식 부분만 다른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또한 13번 문항 이번 중간고사 13번 문항이 부교재 82페이지 25번에 요 함수의 요 미세 숫자가 4와 2에서 9와 3으로만 바뀐 형태 숫자만 바뀐 거죠. 또 14번 문항 역시 부교재 95페이지 13번에 요 꼴의 방정식에서 요 미세 숫자들만 살짝씩 바뀐 형태. 그리고 15번 문항도 부교재 83페이지 3번 요 fx의 미세 a에 관한 2차식의 개수 숫자 부분만 달라지고 완전히 똑같은 형태. 요 문제는 조금 다르긴 한데 P점의 좌표에 미정상수가 있고 원점과 P점을 연결한 선을 동경으로 하는 각의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의 값에 관계식을 주고 나서 다른 값을 찾는 문제. 구조가 똑같죠. 숫자는 조금 많이 다르지만. 마지막 18번 문항도 부교재 117페이지 9번 두 로그 함수랑 기울기가 동일한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문제로 숫자만 바뀌거나 식만 바뀌거나 하는 정도로 변형돼 출제됐습니다. 거의 지금 짚어드린 문제만 6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발췌해오지 않은 문항 중에도 1번, 2번 뭐 이런 진짜 기본 문제들도 부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숫자만 바뀐 정도여서 그건 사실 뭐 온갖 시중 교재들이나 교과서에도 덜어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오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부교재 변형이 극심한 난이도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제된 것이 전혀 없었고 출제된 문항들이 모두 숫자만 바뀌거나 완전 단순 변형이라고 하기도 사실 조금 민망하죠. 단순 변화를 한 문항들이 출제되어서 부교재만 충실히 최소 2번 정도 학습하였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은 시험으로 느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긴 했지만 네, 향후 전략 및 총평입니다.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긴 했지만 부교재를 유의미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 의견이고 따라서 부교재만 충실히 하였으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돼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창의성을 요하거나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좀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학생들 결과를 조합해보니 100점자는 100점을 맞은 학생은 그렇게 많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 스텝 2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서 숫자만 바뀐 형태이더라도 거기서 출제가 된 문항이 하나도 없었어서 기말고사 때는 아마도 거기서 최소 한 문제 정도는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고,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범위가 삼각함수 정의와 성질까지로 좀 좁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가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끝까지 거의 2단원의 내용 전체가 될 거라서 우리 선일여고 학생들은 기말 대비 때 학습량이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올해 이번 중간고사도 그렇지만 작년 2025학년도, 2024학년도에서도 선일여고 기출 문항들을 보면 두세 단원의 내용이 시험 범위이더라도 그 두세 단원의 내용의 연합, 혼합, 연계된 형태의 출제는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를 보더라도 x값의 범위 또는 n의 범위에 따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둘 다 식으로 하는 함수에 대해 관찰하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수 단원은 지수 단원, 로그 단원, 로그 단원, 삼각함수 단원, 삼각함수 단원, 이렇게 좀 끊어서 각 단원별로 독립적인 형태의 문제로 출제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쌤이 생각하는 전략 중 하나는 각 단원의 내용을 종합해서 연계해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수열도 함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관찰하고 하기보다는 각 단원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해서 특히 또는 수열의 점화식에 관해서 특히 그 각 단원 중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테마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렇게 선일여고 이번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대수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개요 및 자세한 특징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세 문항 정도를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6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보면서 풀어볼게요. 양수 A, B에 대하여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가 존재할 때 a분의 b의 값이 될 수 없는 값을 보기 중에 고르세요. 자, 일단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으로 요 방정식을 x에 관한 등식으로 풀이하여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있다 이니까 등식이 이거 무시하십시오. x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x에 관해 정리하고 싶은데 로그 7의 ax나 로그 7의 bx나 모두 진수의 곱골이니까 진수의 곱을 로그의 성질로 로그의 합으로 변형하여 로그 7의 ax, 로그 7의 bx를 모두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라서 x를 변수 a, b는 상수로 로그 7의 x 더하기 로그 7의 a랑 로그 7의 x 더하기 로그 7의 b 의 곱에다가 1을 더한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분배할게요. 그럼 로그 7의 x의 전체 완전 제곱에다가 로그 7의 x랑 로그 7의 b의 곱, 로그 7의 x랑 로그 7의 a의 곱을 로그 7의 x 뒤에 묶으면서 로그 7의 a 더하기 로그 7의 b 에다가 로그 7의 x를 곱셈. 마무리 상수가 로그 7의 a와 로그 7의 b의 곱 그거에 1을 더한 것이 0이 되는 x의 값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변형하고 났더니 로그 7의 x, 로그 7의 x 눈에 두 번 보일까요? 뿐만 아니라 로그 7의 x에 대한 2차 등식 꼴인 거죠. 그죠? 뭐 하고 싶다는 얘기냐면 치환하려고 합니다. 로그 7의 x를 치환하면 x값은 진수 조건에 의해 양수 x의 값이 존재해야 되지만 로그 7의 x의 값인 t의 값은 임의의 실수값이 모두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 t의 값이 실수일 때 요 등식이 t에 관한 등식으로 t제곱 더하기 로그 7의 a 더하기 로그 7의 a b 곱하기 t 더하기 로그 7의 a와 로그 7의 b의 곱에다가
1을 더한 것까지를 계산한 것이 0이 되는 실수 t의 값이 존재하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양수 x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 결국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고 따라서 좌변의 판별식의 값이 0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겠죠?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로그 7a, 로그 7의 b가 거지같이 써있지만 상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판별식 계산하면 로그 7의 a랑 로그 7의 b의 합의 완전제곱 1차항 계수의 완전제곱 빼기 4배의 상수 부분 로그 7의 a랑 로그 7의 b의 곱에다가 1을 더한 것까지를 계산한 게 판별식의 값이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 b의 값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가 존재하게 되는 양수 a, b라는 거죠. 그럼 이제 풀이할게요. 마사 분배해서 로그 7의 a 더하기 로그 7의 b의 완전제곱 빼기 4배의 로그 7의 a 곱하기 로그 7의 b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는 a, b의 값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 b인데 요 로그 7의 a랑 로그 7의 b의 합의 제곱에서 로그 7의 a랑 로그 7의 b의 곱의 4배를 뺀 이 셈이 짝대기 쓴 부분이 로그 7의 a와 로그 7의 b의 차의 완전제곱이라는 거 이해할까요? 써서 말할까? 요 짝대기 부분이 로그 7의 a랑 로그 7의 b의 차 뺄셈의 완전제곱이고 마사 우변으로 이항하면 요 완전제곱 값이 4 이하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인 거지.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빼기가 진수끼리 나누기라 좌변이 로그 7의 b분의 a의 완전제곱 그 값이 4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네요. 다 했다. 로그 7의 b분의 a의 완전제곱이 4 이상이면 이려면 로그 7의 b분의 a는 마이너스 2 이하거나 로그 7의 b분의 a는 2 이상이거나 여야겠죠? 2차 부등식. 그러면 밑이 7인 로그 부등식 기본형으로 풀이하면 b분의 a는 7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9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b분의 a는 7의 제곱 즉 49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겠죠. 다시 문제에서 a분의 b의 값이 될 수 있는 값 구해라 인데 b분의 a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49분의 1 이하거나 49 이상이거나 이니까 b분의 a의 역수인 a분의 b 역시 49분의 1 이하거나 49 이상이거나 이겠죠. 역수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요. 따라서 결론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들 중에 49분의 1 이하거나 49 이상이 아닌 숫자 고르세요. 이 말이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문제 사실 기출분석 영상에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보내준 걸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 변형과 분배 및 치환하여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해석하는 것을 못한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서 해설에 포함하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9번 문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A, B의 값이 A는 8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고 B는 20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A, B일 때 로그 A의 B를 K라 할 때 K 값이 유리수가 되는 K만 모아놓은 집합을 S라 하자. S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 계산하세요. 결국은 로그 A의 B의 값 K 값이 유리수 값이 되는 값만 모아놓은 집합의 원소 개수 세세요. 이 말이라 로그 A의 B의 값이 얼마 값의 유리수가 될 수 있는가를 계산해내세요. 이 말이겠죠? 쌤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기억하고 있겠지만 어떠한 시계값이 자연수다 또는 유리수다 또는 정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얼마의 값의 자연수 또는 유리수 또는 정수라는 표현을 주지 않았으면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유리수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겨먹은 숫자를 말하냐면 정수분의 정수 꼴의 분수 표현 가능한 수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 A의 B가 유리수 K랑 똑같다라는 것을 K라는 문자로 사용되어 있지만 K를 P분의 Q꼴의 분수 표현 가능한 수라고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거 이해할까요? 그러면 얘가 로그 A의 B가 되는 PQ가 몇 개인지 찾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리수라는 수의 정확한 뜻은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꼴의 수이지만 로그 A의 B의 및 A의 값이나 진수 B의 값이나 모두 자연수 값이기 때문에 로그 A의 B의 값인 P분의 Q의 값은 반드시 양수의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P와 Q의 값이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의 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해할까요, 이 말? 자, 그러면 로그 A의 B가 P분의 Q꼴의 분수꼴의 수랑 똑같아진다 라는 말을 쌤이 바로 로그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A의 값은 M의 P제곱꼴, B의 값도 M의 Q제곱꼴의 수여야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될까요? 동일한 밑의 P제곱, Q제곱꼴이 로그의 밑 A, 로그의 진수 B여야 로그의 성질로 밑과 진수의 거듭제곱 지수가 분수로 나가 P분의 Q가 될 거니까요. 여기서 쌤이 도입한 새로운 문자 M, 액값 역시도 무슨 수여야 되겠니? 자연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 M의 값이 얼마의 자연수의 값인지에 따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PQ의 순서상 개수가 달라지겠죠. 뭔 소리냐면 M의 값이 2면 M의 값이 2인 경우면 M의 값이 1일 때는 밑과 진수 모두 1, A, B 둘 다 1 되는데 A, B 둘 다 8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자연수 M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2부터 겠고 M의 값이 2면 A의 값은 2의 P제곱꼴, B의 값도 2의 Q제곱꼴이고 그럼 애초에 주어진 부등식에 의해 2의 P제곱이 8보다 크고 2의 Q제곱이 그것보다 크고 근데 그건 또 200보다 작다가 되는 PQ 순서상 세세요. 이 말이잖아요. 8이 2의 세제곱이고 2의 자연수 제곱이 200보다 작다가 되는 최대 자연수 Q 액값이 7인가요? 그러니 요 부등식을 지수 PQ에 관한 부등식으로 다시 쓰면 P는 3보다 Q는 P보다 크면서 Q는 7보단 작다를 만족하는 순서상 PQ의 개수가 P분의 Q K값의 개수 S집합의 원소로 모이는 놈의 개수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이거 왜 자꾸 뜨니 이걸 잠깐 말도 안 들어. 다시. 그러니까 PQ라는 문자랑 M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나면 경우를 나누는 것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뿐 아니라 요 PQ의 순서상을 세면 되는구나 라는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 한글로만 써놓으면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자 사용을 하여서 등식으로 나타내거나 부등식으로 표현하거나 하면 경우를 나누거나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정수의 개수를 직접 세거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PQ 순서상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셀게요. P가 3일 때 Q가 4 또는 3이 안 되죠. 3보다 커야 되니까 PQ 순서상이 4,5 또는 4,6 또는 4,7 P가 4인 건 더 이상 안 되고 5,6 또는 5,7
마지막 6,7 이렇게 6개네요. 그럼 이제 K값이 P분의 Q의 값, P분의 Q의 값 될 수 있는 값은 4분의 5 또는 2분의 3 또는 4분의 7 또는 5분의 6 또는 5분의 7 또는 6분의 7 6개가 M의 값이 2일 때 K값이 될 수 있는 값 6개 모아놓은 거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M의 값이 3일 때, 4일 때 계속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원소가 모이지 않을 때까지 또는 모여지는 원소가 앞에서 모여진 원소에 거듭 중복되는 원소만 모일 때까지 뭔 소리인지 계속 해볼게요. M의 값이 3이면 A 값이 3의 P제곱, B의 값도 3의 Q제곱. 그럼 애초에 주어진 부등식은 3이 아니지. 3의 P제곱이 8보다 크고 3의 Q제곱이 그것보다 크고 그건 또 200보다 작다가 된 PQ 순서상 찾으세요. 이겠고 PQ가 자연수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해서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P가 2 이상의 3의 거듭제곱이 200 이하가 되는 최대 자연수가 4인가요? 3의 5제곱이 243, 200보다 커지니까 그럼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PQ 순서상 세는 거고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세면 2,3, 2,4, 3,4 3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K값이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3 또는 2 또는 3분의 4 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 셌던 2분의 3이랑 두 번째 경우에 세는 2분의 3이랑 중복해서 원소로 모아야 되나요? 한 번만 세야 하나요? 한 번만 세야 되겠죠? 한 번만 더 합시다. M의 값이 4면 A 값이 4의 P제곱, B의 값은 4의 Q제곱. 그럼 부등식이 이렇게 될 거고 자연수 PQ에 대한 부등식으로 로그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풀이하면 PQ가 또 2 이상의 3 이하여야 되나요? 4 되는 순간 벌써 256으로 200보다 커지니까요. 그럼 이 부등식 만족하는 PQ 순서상 뭐밖에 없니? 2,3밖에 없다. 2,3밖에. 근데 PQ가 2,3이어서 K값이 2분의 3인 것은 2번일 때도 셌고 1번일 때도 이미 셌잖아요. 그러니 M의 값이 4일 때부터 모이는 K값 원소는 앞에서 이미 원소로 모아놓은 놈만 계속 나올 테니까 M의 값이 5 이상일 때부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따라서 S집합의 원소는 이 6개에다가 요 3개를 추가 9개가 아니라 2분의 3 공통 중복되어 세지 않도록 6개에다가 2개를 포함하여 추가하여 8개가 답이라는 거죠. 이해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한 시계값이 자연수다 또는 유리수다 또는 정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얼마의 값에 자연수 또는 유리수 또는 정수다라는 표현이 없다면 는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야 하는데 특히 유리수 조건은 그냥 문자 하나로만 K는으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정수와 정수의 분수꼴 또는 문제 조건에 따라 자연수와 자연수의 분수꼴의 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등식을 변형하거나 그걸 이용해 부등식을 세우거나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서술형 서답형 2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아까 맨 처음에 풀이했던 몇 번이었죠? 16번 문항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쌤은 생각하는데 시험지를 보니 생각보다 정리를 구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서 해설하는 문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쌤 생각에는 19번 문제만 어렵고 나머지 문제는 좀 다 비교적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빨리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10의 알파 제곱과 10의 베타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결론은 둘 중 하나겠죠.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 값을 모두 완벽하게 구하여서 10의 알파 제곱, 10의 베타 제곱 각각의 값을 구하여서 더하여라. 거나 근계수 관계와 곱셈 공식 변형 또는 로그 또는 거듭 제곱 지수의 성질을 활용하거나 일 텐데
근계수 관계를 활용하여도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은 구할 수 있으나 10의 알파 제곱과 10의 베타 제곱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둘 중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 즉 방정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근 알파 베타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짜증 나겠지만 근해 공식이라도 해봐야죠. 단답형 문항이라 사실 근해 공식으로 풀이하였어도 감점 되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인수분해가 사실 됩니다.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가운데 양이 3x 로그 5로 써있지만 x가 문자고 3과 로그 5는 숫자죠. 상수입니다. 앞으로 뺄게요. 3 로그 5 x 더하기 요 상수 부분인 로그 2분의 25를 로그 10분의 125인 5의 세제곱, 그게 0이 되는 x의 값 구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변형해도 이해할까요? 왜 그렇겠냐면 마지막 상수 부분에 진수의 나눗셈을 로그의 뺄셈으로 변형할 뿐 아니라 진수 어깨를 앞으로 내리기 하면서 밑이 안 써있는 로그란 얘기는 10, 로그가 생략된 상용 로그라는 거니까 로그 10의 값이 1이다 이용하여 요 상수 부분을 x제곱 더하기 3로그 5 곱하기 x 더하기 3로그 5 빼기 1 애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인수분해도 보여야 되는데 3로그 5 마이너스 1하고 1에 곱을 풀풀 로 붙이면 얘네 둘의 합이 x 앞에 개수가 되는 이쁜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x 더하기 3로그 5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1의 곱이 0이 되는 x를 찾고 싶다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3로그 5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요 값과 플러스 1, 요 값과 요 값이 알파와 베타란 얘기죠. 좀 더 정리할게요. 사실 앞에 값이 알파, 뒤에 값이 베타인지 앞에 값이 베타, 뒤에 값이 알파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둘 다 똑같이 10의 어깨 위에 올려서 계산할 거니까 내 맘대로 알파를 마3 로그 5 플러스 1, 베타를 마이너스 1이라고 내 맘대로 정할게요. 알파를 좀만 더 정리하면 로그 앞에 상수배를 진수의 어깨 위로 올리면 로그 5의 마3제곱 즉 125분의 1 더하기 1로 진수랑 상수랑 더하는 게 아니라 1은 로그 10이니까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더하기가 진수끼리 곱하기 로그 125분의 10인데 약분하면 25분의 2일까요? 다 했다. 그럼 10의 알파 제곱과 10의 베타 제곱의 합은 10의 로그 25의 2제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는 거죠. 로그의 성질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할게요. 10하고 25분의 2하고 자리 바꿈하여 25분의 2랑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 10분의 1의 덧셈 값을 계산하세요. 마무리 통분하면 50분의 4, 5, 9네요. 이해되죠? 요 상수 부분을 요렇게 변형하고 로그의 성질 이용하여 인수분해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발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이전 작년도 기출분석 영상들에 비해선 조금 길어졌는데 기출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고 좀 단락을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 결과랑 관계없이 시험 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 많았는데 선일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사실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기말 대비를 함에 있어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으로 나오는 건 솔직히 아니니까
너무너무 고난도인 모의고사 기출 문항까지 막 많이 분석하고 해야 될 필요까지는 사실 없겠지만 본인 학교 부교재의 각 문항들에 대해서는 좀 거의 암기하다시피 정말 이 문제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문제이지 약간 우영우처럼 암기하다시피까지 좀 여러 차례 봐두면 시험 때 확실히 익숙하고 친숙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전체 학생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난이도가 너무 쉬웠던 걸로 파악되면 기말 때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니까 중간 때보다는 부교재 스텝 2 부분을 좀 중간 때는 소홀히 했었다면 기말 때는 그 부분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므로 그 부분도 반드시 2번, 3번 정도는 학습하는 걸 권장하고 삼각함수 단원하고 수열 단원을 연합해서 같이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어서 이것도 쌤 궁예여서 막 확 피셜인 건 아니지만 궁예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삼각함수 단원을 깊이 있게 수열 단원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및 판단해봅니다. 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좀 이번 중간고사 문항에 대한 오답을 정리하는 것에도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좀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